오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복으로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쌓인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홍시댁 과부 이소유는 그 눈보라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눈꺼풀에 눈송이가 달라붙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5이라는 나이에 이 산속에서 이렇게 죽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나무 숲 깊은 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딧불이처럼 작고 흔들렸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불빛이었습니다. 소유는 다리를 끌며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온몸의 힘이 쑥쑥 빠져나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초가였습니다. 지붕 위에는 이미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문틈으로는 따뜻한 빛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과부가 혼자 낯선 남자의 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어떤 입방아를 부를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눈 속에 쓰러지는 것보다는 소문이 나는 편이 나았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더니 딱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저 담담하게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유는 곧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다 길을 잃었소. 과부 하나가 염치 없이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습니다. 소유는 그 침묵 속에서 거절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비였습니다. 도포 자락이 단정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것이 차갑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웃을 일이 없었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소윤을 한번 훑어보더니 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시오. 소윤은 문을 넘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따뜻한 것 앞에서 이러면 안 됐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강도준이었습니다. 이 산속에 혼자 산 지 3년이 되었다 했습니다. 소윤이 왜 혼자 사느냐고 묻자 도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아서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밥은 먹었다 해놓고 2 그릇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해놓고 밤새 소윤의 젖은 신발 곁에 불씨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꼭 알맞은 온도의 차를 끓여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소유는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말은 없는데 손이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왠지 모르게 따뜻하면서도 슬펐습니다. 그날 밤 2 사람은 등을 지고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왜 혼자 사느냐, 차는 왜 그리 잘 끓이느냐. 그 사소한 말들 사이로 아무에게도 꺼낸 적 없는 진심들이 하나씩 새어나왔습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유는 오늘도 약재 꾸러미를 들고 그 산을 오릅니다. 약재는 핑계였습니다. 소유는 오늘은 무슨 핑계로 또 그 문을 두드릴까요? 이소윤이 과부가 된 것은 22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홍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순했고 살림에 부지런했습니다. 소윤보다 10살 위였지만 다정한 편이었고 소윤이 무언가를 원하면 들어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윤은 그 혼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홍 씨는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소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홍 씨 집안은 본래 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뒤를 따랐습니다. 소윤은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가 있었고 오라비 집으로 가자니 올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리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항상 가장자리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소리 내지 않도록,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도록. 그런 자리였습니다. 소유는 어느 날 그 자리를 스스로 털고 나왔습니다. 경기 북쪽 자락의 작은 마을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약초를 캐고 이웃집 안악들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소윤에게 그것은 처음 얻는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그 눈보라가 왔습니다. 소윤은 늦은 오후에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눈이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린 탓이었습니다. 달래와 당귀가 이쪽 산에만 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오르고 보니 눈이 이미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려가려 발을 돌렸을 때는 이미 길이 하얗게 지워진 뒤였습니다. 그러다 빛을 보았습니다. 도준의 초가에서 새어나오는 그 작은 불빛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산속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소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쪽 산 깊은데 누가 사는지 잘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아온 선비가 어쩌다 그 산에 들어갔는지는 소윤이 나중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직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스스로 내려왔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과 붓과 낡은 벼루 몇 개를 들고 이 산에 들어와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글을 읽으며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소윤이 처음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책이 사방에 쌓여 있었습니다. 군더더기라곤 없었습니다. 사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책들마다 읽힌 흔적이 역력했고 구석에 놓인 화로는 누군가를 위해 미리 피워둔 것처럼 따뜻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소윤이 앉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솥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윤은 방 안에 앉아 젖은 옷자락을 여미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소? 부엌 쪽에서 도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기다리시오. 짧고 간결한 말이었습니다. 소윤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말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문은 열어주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준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깍두기 2가지였습니다. 소윤이 상을 내려다보다가 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나리 저녁 아니요? 나는 먹었어. 언제요? 방금. 소윤은 부엌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솥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금 지은 밥이었습니다. 소윤은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2그릇 짓는 소리랑 1그릇 짓는 소리는 다르오.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귀가 약간 붉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먹겠소. 국물이 깊었습니다. 무와 들깨를 넣고 오래 끓인 국이었습니다. 소윤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산속에 혼자 사는 선비치고 손이 참 야무졌습니다. 깍두기도 간이 딱 맞았습니다. 소윤은 국그릇을 2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나리 음식을 잘하시오. 먹고 살려면 해야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꽤 잘하는 거요. 도준이 소윤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먹으면서 말이 많으시오. 원래 이러오.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 도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윤은 못 본 척하며 국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도준이 상을 물리며 말했습니다. 잠은 안쪽 방에서 자시오. 나는 이쪽에 있겠소.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실 것 없소. 등지고 자면 되지 않겠소. 나리 집에서 나리를 내쫓을 수는 없는 일이요. 소문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낫소. 소문은 사람이 내는 거요. 이 산속에 지금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소윤은 몸을 살며시 움직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기까지 가서 따로 눕기도 몸이 좀 차갑소. 눈 속에서 한참 걸어왔으니. 도준은 잠시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그리고 이불을 2채 꺼냈습니다. 2 사람은 등을 지고 누웠습니다. 방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사이에 거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거리가 더 의식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 작은 방 안에 또 다른 사람의 숨결이 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윤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사연을 품고 이 산속에 들어온 것일까? 그러다 혼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사연 궁금해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조용히 내려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나리 주무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윤은 기다렸습니다. 주무시는군. 그러려니 하려는데. 앉아오.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요. 대답하면 안 자는 것이 확인되니까. 소윤은 이불 속에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나리는 왜 안 주무시오? 잠이 없어. 원래. 매일 이러시오? 대부분. 소윤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밤을 이렇게 누워서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란 대개 머릿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이었으니까요. 날이 관직을 버리셨다 했는데 왜 내려오셨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소유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도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스스로 조금 민 것처럼. 내가 잘못 처리한 일이 있었소. 억울하게 화를 입은 사람이 생겼소. 내 판단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소. 소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귀향을 갔소.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갔더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바로잡으려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 발목을 잡았소.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오래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리가 눈 감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더 억울했을 거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한 것이 왜 나리 탓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요. 아니면 말해줘도 믿기 싫었던 게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준이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소유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말해드리겠소. 나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내려오신 게 아니요. 나쁜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치른 값이요. 도준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유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눈보라가 멎은 자리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유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간 탓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준의 숨소리 탓도 있었습니다. 고르고 잔잔한 숨소리였습니다. 그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잠을 쫓았습니다. 소유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올해 몇이시오? 36이요. 소윤보다 11살 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군요. 그러시오. 쓸쓸하지 않으시오? 도준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익숙해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소윤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쓸쓸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과 괜찮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소유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소윤 낭자는 도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찌하다 과부가 되셨소? 소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갔소. 혼인한 지 새 해만이었소. 힘드셨겠군요. 뭐 지나고 보니 그렇소. 소유는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함께 있어도 자꾸 혼자인 것 같았소. 그게 더 이상했소. 사람이 옆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나리는 그런 적 없으시오? 사람들 속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적.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매일 그랬소. 소유는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면 나리도 나랑 비슷하시군요. 다를 거요. 어디가요? 나는 내 선택으로 이렇게 됐고 낭자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어. 소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 다르오. 선택이든 상황이든 혼자인 건 마찬가지고 밤이 긴 건 마찬가지 아니요? 도준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 불씨가 조용히 타고 있었고 촛불이 낮게 일렁였습니다. 나리. 소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문 열어주셔서 고맙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윤은 기다리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침묵이시오? 그럼 고맙다고 한마디 하시면 내가 조용히 할 거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윤이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잘 쉬시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윤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그날 밤 소윤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의 밤은 고요했고 도준의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지고 누운 채로 밤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나갈 무렵 소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용히 내려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동이 트기도 전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소윤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개었습니다. 도준 쪽을 살펴보니 이불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다듬는 소리였습니다. 칼질 소리도 아니고 나무 패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소윤은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도준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나뭇가지 하나를 올려놓고 작은 칼로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나무 깎는 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래 해온 일처럼 그리고 오늘 밤새 해온 일처럼. 소윤이 마루로 발을 내딛자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났소? 네. 이건 뭘 만드시오? 도준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칼을 움직였습니다. 소윤은 옆에 서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점점 매끄럽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끝부분을 살짝 둥글게 마무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지팡이였습니다. 소윤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마무리를 다듬더니 소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짚고 내려가시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소윤은 지팡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굵기가 딱 맞았습니다. 손이 가는 소윤의 손에 맞게 조금 가늘게 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끝부분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칼집을 내어두었습니다. 밤사이 잠을 자지 않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리, 이거 밤새 만드셨어요? 잠이 없다고 했소.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얘기요. 도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시오. 소윤은 지팡이를 손에 쥔 채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소윤은 얼른 고개를 들어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면 안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 받고 울면 너무 체면이 없었습니다. 아침상은 간단했습니다. 따끈한 죽 한 그릇에 깍두기 조금이었습니다.
소유는 한 숟가락 뜨다가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이번에는 진짜 드셨어요? 먹었소. 소유는 반쯤 믿으면서 죽을 떴습니다. 도준은 맞은편에 앉아 차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보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침묵의 결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리는 오늘 뭐 하실 거요? 평소처럼이요. 평소가 어떻게 돼요? 나무 패고 물 깊고 책 읽고. 날마다요. 소유는 잠시 그 일과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3년째 이 산 속에서 날마다 나무 패고 물 깊고 책 읽는 사람. 스스로를 벌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버티는 것인지 소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둘이 같은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소유는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도준은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소윤이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신세 많이 졌소. 진심으로 고맙소. 도준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소유는 문을 나섰습니다. 밤사이 눈이 그쳐 세상이 씻긴 듯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햇살이 막 산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참이었습니다. 소유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굵기도 높이도 손에 쥐기에 딱 맞았습니다. 소유는 지팡이 든 손을 내려다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손 크기를 언제 봤지? 길이 꺾이는 곳에서 소유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소윤이 내려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도준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소윤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바라보다가 소윤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눈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유는 그동안 바빴습니다. 밀린 삭바느질을 처리했고 겨울 채비를 했습니다. 방 안창호지를 새로 발랐고 외풍이 들어오는 구석을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손을 쉬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나무를 캘 때면 저 사람도 지금쯤 산에 있겠구나 싶었고 밥을 지을 때면 저 사람은 오늘도 혼자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어김없이 지팡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새 깎았을 그 손이. 소유는 그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이러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소유는 약재 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가는 거다. 그 산에만 나는 것이 있다. 달래와 삽주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달래는 지난달에 이미 다 났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소유는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적으로 늦추었습니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됐습니다. 누구한테?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혼자 체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초가가 보이는 곳에서 소유는 멈추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유는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연기부터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소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발목이 다 나은 사람이 약재 꾸러미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말은 약재라 해도 눈치 빠른 사람한테 그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소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준의 눈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이 반가움과 섞여 있다는 것도. 그러나 도준의 얼굴은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목은 다 나왔소? 네. 약재를 캐러 왔소. 도준은 소윤의 빈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윤도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마땅한 게 없었소.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오.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책이 같은 자리에 있었고 벼루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이 공간이 이미 낯설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한 달 전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뭘 읽느냐, 겨울이 이렇게 일찍 오는 건 드문 일이냐, 산 아래 마을은 어떠냐.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소윤은 좋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소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겠소. 또 오겠소.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람 소리에 묻힐 듯 말 듯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겠소. 소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다가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소윤은 네 번째로 그 산을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눈보라에 떠밀리듯 찾아갔고, 두 번째는 약재 핑계를 댔고, 세 번째는 핑계조차 준비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에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동치미와 삭바느질로 번 돈으로 산 유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 인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는 것보다는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초가 앞에 닿았을 때 도주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내리치는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소윤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윤이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겨울 인사요. 도주는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또 약재요? 이번엔 핑계 없어요. 도준이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정도였지만 소윤은 이제 그것이 웃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윤이 동치미 보시기를 꺼내놓자 도준이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잘 담갔어. 칭찬이요? 사실이요. 나리한테 사실이랑 칭찬이랑 같은 말이군요. 소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기분이 좋소.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산 아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맑은 날 같았습니다. 저 멀리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유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인 줄 몰랐소. 이 산에 이제 제법 다니셨지 않소. 혼자 보면 그냥 외로운 산인데. 소유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보니까 아름다운 산이 되는군요. 도준이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유는 시선을 느꼈지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뺨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 아는 의원이 있어. 약재를 다루는 솜씨라면 조수로 들어갈 수 있을 거요. 내가 편지를 써드릴 수 있어. 소유는 잠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소유는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리는요? 나리도 한양으로 가시오. 같이. 도준이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유는 이번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 3년이요. 그 전에 관직에서 몇 년이요. 날이 스스로를 벌하신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소? 소윤 낭자. 처음이었습니다. 도준이 소윤의 이름을 부른 것이 소윤은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곁에 있겠다는 거요? 소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품고 혼자 사는 사람이요. 갈 곳 없어서 혼자 사는 나랑 비슷한 처지요. 나 같은 사람이라 한 거요. 도준은 한동안 소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내가 관직을 내려온 사람이요. 변변한 것도 없어. 나는 갈 곳 없는 과부요. 더 변변찮소. 소윤 낭자는 변변찮지 않소. 그건 나리도 마찬가지요. 도준이 소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눈꼬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어색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짜인 웃음이었습니다. 소윤은 그 웃음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 이런 얼굴이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준이 손을 뻗어 소윤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소윤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장작을 패던 손이었습니다. 소윤은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겨울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은 한양으로 내려왔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이웃 몇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윤의 오라비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얼굴을 비쳤지만 소윤은 그것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으니까요. 소윤은 도준이 편지를 써준 의원 곁에서 약재를 다루며 조금씩 이름을 알렸습니다. 손이 야무지고 약 지식이 깊다는 소문이 나면서 동네 안악들이 하나둘 소윤을 찾아왔습니다. 소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당한 약재를 골라주며 어느 틈에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열어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자리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억울하게 화를 입었던 그 사람의 복권을 위해 5년 가까이 조용히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도준은 집에 돌아와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소.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잖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함께 산 지 4년째 되던 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눈이 아버지를 닮았고 입이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말이 트이고 나서부터 그 아이는 유독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세 식구가 방 안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는 번번이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윤과 도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말이다. 소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단다. 어머니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말이야. 도준은 그 옆에서 소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소윤은 잡힌 손을 꼭 쥐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처럼 하얗고 포근하게. 이야기가 끝날 무렵 도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눈이 와서 다행이요. 소윤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네. 그날 눈이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서방님. 아이는 그 말의 뜻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은 몰라도 따뜻하다는 것만큼은. 창밖에 눈은 그날 밤처럼 소복소복 내렸습니다.